10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같이 배워봤잖아요. 오늘부터는 각 갈래에 대한 것들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서정 갈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22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서정갈래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서정갈래는 어떤 것을 서정갈래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는 갈래를 서정갈래다라고 했고, 대표적으로는 시와 같은 것을 서정갈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눈으로 훑어봐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문제 20분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새롭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뭐 표현법에 관한 것들 나왔구나 뭐 한번 훑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3페이지로 가면은 우리가 문학의 기본 갈래라고 해서 서정 갈래와 그 다음에 이제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의 갈래가 있었는데 이 네 개의 갈래 중에서 이렇게 서정 갈래와 이 나머지 세 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그렇죠. 이 서정 갈래는 우리가 운문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의 세 개들은 우리가 산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뭐 서정갈래란 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시적화자라는 말이 나와요. 시적화자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운문갈래인 시에서 시적화자가 정말 중요한데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서정적 자 또는 시적 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시적 화자를 또 이렇게 다른 말로는 서정적 자나 시적 자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시 안에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생각하면 삶이라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게 나를 으깨는 일이야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여기 보면 나를 으깨는 일이야 라고 지금 나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때 이 나가 바로 시적 화자가 되겠습니다. 이 뭐 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뭐 이제 시를 더 읽어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 운문갈래인 서정갈래인 시에서 이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주관적인 정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감정이겠죠. 감정. 자, 이런 감정. 화자의 생각이나 이런 감정을 함축적이고 운율 있는 언어로 형성하는 문학이 바로 이제 서정갈래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축적이라는 말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어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시어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연필. 자, 연필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마 뭐 필기구 종류의 하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운데 심이 들어있고 뭐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의 하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의 사전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시에서 나는 연필이야 라는 식으로 시를 썼다고 생각해 볼까? 아니면 너는 연필이야 라고 썼다고 해봐. 그럼 그때 연필은 정말 그 사람이 연필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 그때 연필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일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러니까 어떤 매개가 된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연필이라는 게 왜 이렇게 깎을수록 이제 속이 드러나잖아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축적이다라고 해요. 사실 시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 한 가지만 사용이 되면 시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시가 이제 그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 안에 담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게 또 시의 특징이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눈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본격적으로. 자, 네. 시의 운율이라고 나와 있죠. 예, 시의 운율. 예, 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운율이라는 것은 리듬. 예, 다른 말로 하면 리듬. 예,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이죠. 예,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은 뭔가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노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말의 가락. 아이고, 미안해요. 네, 말의 가락으로, 자, 겉으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이제 읽다 보면 어떤 호흡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잘 안 느껴져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시에 이제 반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게 이제 이런 리듬, 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좀 잘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동일한 음운의 방법. 우리가 문법 할 때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음운이 뭐였더라? 그렇죠. 여기 옆에 나왔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해서 보통 뭐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자음과 모음을 가리킨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왜 갑자기 시를 하다가 선생님 왜 갑자기 문법을 해요? 하고 뭐 머리 아파요? 막 이럴 수 있겠지만 학문이라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법하고 이제 문학한다고 그래서 이제 문법 끝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동일한 음운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자음이나 동일한 모음이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는 어떤 이 시, 이제 김소월의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음 기역과 또 리을 이 자음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래갈래 갈린 길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끄떡끄떡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음절이나 시어가 반복이 되는 경우.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진실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세 글자, 네 글자 그렇죠? 이게 또 반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보의 반복이다 해서 이렇게 몇 번을 끊어서 읽느냐 산 너머 한 번, 남촌에는 한 번, 그 다음에 해마다 한 번, 봄바람이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덩이잖아요. 그래서 사문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머리로 막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작품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문보구나 혹은 뭐 사음보구나 라고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비슷한 식구나 또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여기 보면 눈은 살아있다 라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눈은 살아있다. 그런데 어떤 눈이야? 떨어진 눈은 살아있고요. 또 어떤 떨어진 눈이야?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약간씩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뭐 의문을 반복하든 아니면 시어를 반복하든 글자 수를 반복하든 아니면 문장 구조를 반복하든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썼다는 얘기야? 그렇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결국은 뭐야? 그렇죠.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라는 거야. 그게 어떤 한 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 안에서 뭔가가 반복돼서 나타나면은 지금 운율을 형성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 반복하는 것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왜 하느냐? 왜 이렇게 반복을 하지? 쓸 말이 없어서 그러나?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여기처럼 봐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을 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지. 그렇죠? 뭔가 지금 리듬감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나중에 나온 얘기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강조하는 효과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는 여러 번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집에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제 잔소리라고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엄마가 한 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2번, 3번, 4번 얘기하시는 거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렇게 2번, 3번, 4번, 5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반복한다.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운율을 형성하고요. 또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효과까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 형성의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를 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소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모양을 흉내내는 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의성어, 의태어라고 배웠던 그 단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도 역시 리듬감.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 의성어나 의태어가 이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지? 왜 운율을 형성한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위에 얘기했죠. 운율을 형성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뭐? 반복. 반복. 자, 그런데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 즉 음성 상징어는 한 번만 쓰지 않죠. 그쵸? 반복 쓰잖아. 2번, 3번 쓰잖아.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문을 똑 하나요? 아니죠. 문을 똑똑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시냇물이 졸 흐르나요? 아니죠. 졸졸 흐른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는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 즉 음성 상징어도 운율을 형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렇죠. 반복하는 거.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요게 나와 있는 시의 운율 형성 방법과 관련된 걸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있는 것 중에 찾아보라 그랬는데 자, 쉬 아침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을 까닭입니다. 여러분 일단 딱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까닭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시어가 반복된다. 예, 운율 형성 방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까닭이요 해서
또 가닥이요 라는 게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딜까? 그렇죠. 자, 아침이 오는 까닭, 내일 밤이 남은 까닭.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또 이제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그 방법을 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시 심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려진 어떤 그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선생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볼래요? 자, 눈을 딱 감았어요. 자, 눈을 딱 감았는데 선생님이 사과라고 말을 딱 했어. 자, 사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 있죠. 그죠? 어떤 친구는 뭐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초록색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어떤 친구는 사과하니까 그 막 향기로운 사과의 향기를 그 막 떠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느낌,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심상이고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각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이잖아요. 5개의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여러분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각은 뭐예요? 그죠? 눈으로 보는 거. 주로 색이나 혹은 모양과 관련된 거. 자, 색이나 모양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시에는 다 시각적 심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은 시는 거의 없어요. 선생님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푸른 물 흐르는 정에 눈물 비친 흰 옷자락. 여기 보니까 푸른, 그 다음에 흰,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쵸? 이거 다 시각적 심상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각은 뭐겠어요? 그렇죠? 네. 귀로 듣는 어떤 소리에 관한 그 이미지를 말해요.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 그래서 뭐 울음소리, 웃음소리 이런 것들, 노랫소리. 예. 자, 후각은 냄새. 그렇죠? 냄새. 그러니까 뭐 향기, 뭐 악취도 사실은 후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시에서는 뭐 이렇게 악취 같은 시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제 막 향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자, 미각은 혀로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 그래서 뭐, 신맛 아니면 달콤한 맛,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촉각은 느낌이죠, 느낌. 그렇죠. 차가움, 뜨거움, 뭐 아픔, 뭐 이런 것들. 예, 서늘하다,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5개의 이제 감각인데요. 사실 이 5개 감각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딱 어떤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색깔이니까 시각이구나. 아니면 이건 소리니까 청각이구나. 이런 거 구별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학교 1학년의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이게 사실 조금 어렵죠.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때 이 공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감각이 여기 위에 있는 이 감각 있잖아요. 이 감각이 함께 나온다는 거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이 감각이 어떤 하나의 감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감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돼서 나타나서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 할 때 이 전이라는 게
옮겨간다 뭐 이런 뜻이야. 감각이. 그러니까 시각인데 뭐 청각으로 옮겨가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청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인데 그것을 마치 시각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감각의 전이라고 하면 아, 공감각적 표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공감각적 표현은 그래서 이제 어떤 감각에 옮겼느냐 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해.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까지 아는 게 이제 1단계라면은 2단계는 이제 어떤 감각에 옮겼느냐라는 건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울음이죠, 울음. 울음을 울었어. 자, 울음은 무슨 감각이야? 그렇죠. 우는 거,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청각이야, 청각.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만약에 울음만 있으면 그냥 청각적 감각이다 라고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울음 앞에 뭐가 있어? 금빛. 자, 금빛이라는 거는 금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황금 색깔. 그럼 색깔은 아까 뭐였어? 색은 여기 아까 시각이었잖아. 시각. 그렇죠? 사실은 울음이라는 게 금 색깔 울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는 거예요? 그쵸? 예, 뭐, 어떻게 우는 거죠? 뭐, 모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울음이라는 이 청각을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이죠. 자, 몇 개만 좀 더 해볼까요? 옆에 볼게요.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해서 자, 붉은 노을이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감각이야? 그렇죠. 시각이에요. 시각. 자,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각적 감각만 있는 건데 붉은 노을이 악기 소리로 퍼졌대. 그러니까 노을이 악기 소리로 퍼졌대. 그러면 뭐야? 시각을 청각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뭐였어?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향료를 뿌린 듯. 향료라는 건 뭐야? 그 향기 나는 조미료 같은 거잖아. 향신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자, 노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노을 참 예쁘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거란 말이야. 시각적인 거. 그런데 마치 그 노을이 향신료, 막 향기 나는 어떤 것을 뿌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각을 후각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시각의 후각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 왜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원래 있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심상에서는 이 공감각적 표현을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라고 했어. 자, 여러분이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리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맛을 보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채송화가 피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각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엔 맵다란 김장무 날로 먹는 맛도 했어요. 자, 매운 김장무를 날로 먹는다라고 했어요. 자, 매운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본다고 맵다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건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미각적 감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어떤 더운 가슴 토에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더운 가슴 숨결이라고 돼 있잖아. 덥다. 더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죠. 이제 느낌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촉각. 자, 4번. 낙이 방울. 자, 방울이라는 건 어쨌든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리니까 이제
소리인데 소리라고 소리인지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직거리는 소리라고 나왔으니까 척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네, 감각 찾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미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을 볼 건데요. 표현 방법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그 빨리 넘어갈 건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을 항상 물어보죠. 그렇죠. 문제에서 항상 이 시의 세트가 나오고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잘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 기억이 남아 있다면 잘 더듬어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유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다른 어떤 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관념, 보조관념이다 라는 게 있어요. 원관념. 원관념은 뭐야?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이나 의미를 말하는 거죠. 네,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자,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이 바로 보조관념이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의 얼굴을 설명하고 싶어. 다른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사랑이가 아연이를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주고 싶어. 얘들아, 내 친구 아연이란 친구가 있는데, 이 아연이가 얼굴이 참 예쁘다? 근데 어떻게 예쁘냐면은 마치 장미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예쁘다는 거야?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얼굴이 장미꽃 같아. 그러면 오 진짜 예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연이 얼굴은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원관념이고 그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아연이 얼굴을 뭐에다가 비유한 거야? 그렇죠. 장미꽃에 비유한 거죠. 그럼 장미꽃은 보조관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비유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비유법이야.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떤 거라는 거야? 원래 원관념이 있고 그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는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히 지규법과 은유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해. 정말 많이 이게 이제 좀, 혼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번 기회 확실히 넘어갑시다. 알고 넘어갑시다. 자, 뭐뭐처럼, 지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직접 직접 비유하는 거야. 직접.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 이런 연결어를 넣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 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 아까처럼 장미꽃 같은 얼굴 아니면 사과 같은 얼굴 뭐 돼지 같은 동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해주면 우리가 이제 직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은유법이라는 것은 이런 연결어가 없어. 연결어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는 B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여기서 나의 마음이 뭐야? A겠죠. 그 다음에 고요한 물결이 B. 냐 A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은유야. 은유. 이 은자가 이제 숨을 은자라 그래서 그냥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야. 네. 예, A는 B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우리가 한번 해볼까? 여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찬밥처럼이라고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규법이야. 지금 이 예문은 지규예요. 자, 그런데 얘를 내가 은유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은유는 아까 뭐라 그랬지? A는 그냥 B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A가 뭐겠어? 나는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찬밥이다. 네, 이러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지구고 얘가 은유고. 예. 자, 그래서 지규와 은유를 좀 구별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이 있는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동물과 다른 어떤 점.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감정에 관련된 것들. 감정과 관련된 것들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의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울었다라는 거 있잖아. 울었다. 웃는다, 뭐 운다, 뭐 이런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에게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을 의인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희 집 강아지는 맨날 웃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강아지가 정말 웃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런 표정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강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과 관련돼서 표현을 하면 의인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 강아지는 웃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혼자만 간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의인법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의인법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 가지 좀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할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네, 화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류법. 네. 자, 화류법은, 그러니까 아까 봐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사람이 아닌 대상. 사람이 아닌 대상이니까 뭐 동물이 됐든, 뭐 식물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런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화류법은 어떤 거냐면은 무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야. 살아있는 게 아닌데 생물처럼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화류법이에요. 예. 화류법. 네. 예를 들어서 뭐 산이 뛰어간다. 뭐 이런 말. 그렇죠? 산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뭐 그런 어떤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화류법이에요. 예.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별하라.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와. 뭐 우리가 이제 뭐 내신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능의 문제에서는 이게 화류법이냐 아니면 이게 의인법이냐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화류법이나 의인법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비슷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좀 감정적인 부분을 다뤘다 그러면 의인법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유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유법은 대신 비유한다 라는 뜻이야. 대신 비유한다. 대신 비유한다. 자,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인데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뭐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라는 말이 있잖아. 여기 한라랑 백두는 한라산과 백두산이라는 뜻인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한라산은 사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산이고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북쪽에, 물론 이제 북한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남쪽부터 우리나라 북쪽까지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잖아요. 사실 한라산보다 더 밑에 또 있죠. 우리나라 땅이 있겠죠. 그렇죠. 한라산이 제일 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백두산보다 더 북쪽도 우리나라 땅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19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영표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해. A는 B, A는 B.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그렇죠. 은유법이라고 되겠네요. 뭐 금방 찾겠죠? 자,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는 이미 떠났다고 대답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성산이 소리쳐서 불렀대. 누가? 청산이 불렀대요. 자, 누군가를 소리쳐서 부르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사는 사람이 아니죠. 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법.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표현 방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서리법, 영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서리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의문문 이제 물어보는 문장이긴 하는데 정말로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너 몇 살이야? 너 이름이 뭐야?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내일 숙제가 뭐야? 아니면은 뭐 2 더하기 3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숙제 안 해서 되겠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숙제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해서 지금 의문문으로 끝났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쵸? 외로움 안다는 거지. 나 가난하지만 외로운 거 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이 서리법을 쓰는 이유는 화자의 어떤 그 정서, 심정, 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가난하다고 해도 외로움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니? 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 지금 이제 가난하지만 나 너무 외로운 거 안다 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영탄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감탄사. 그쵸? 감탄사를 넣거나 아니면 감탄형 어미를 넣거나 해서 화자의 정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렇죠. 강조하는 방법. 그래서 서리법과 영탄법은 둘 다 화자의 어떤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영탄법 예를 들어 보니까 여기 감탄사 금방 나왔죠? 니는 여기서 이제 너야 너.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해서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감탄형 어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탄사도 사용이 됐고 감탄형 어미도 사용됐어요. 영탄법. 예. 사실은 이제 시에는 이렇게 영탄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죠. 예. 감탄사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감탄형 어미가 대부분 많이 쓰이니까 감탄형 어미는 지금처럼 뭐뭐 하구나 뭐뭐 하네 뭐뭐 하여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식구에 사용된 표현 방법 볼까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라고 됐니? 여기 라고 감탄사 금방 나왔죠? 바로 나왔으니까 뭐겠어? 그렇죠. 영탄법. 자, 서리법이 아닌 이유는 여기가 서리법이 되려면 의문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의문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리법은 안 되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어법, 역설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어법, 역설법은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좀 왜냐면 이제 비슷해 보이거든. 비슷해서 좀,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아서. 자, 반대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어. 즉 뭐야? 속뜻과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지. 겉으로 표현할 때는. 어. 자, 속뜻과 반대로. 자,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뭐야?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이제, 님이 내가 보기가 역겨워 간다고 해도 나는 절대 안 울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시를 보면은 나는 님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지금 님이 나를 버리고 갈 때 나는 펑펑 우는 게 내 진짜 마음이야.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죽어도 안 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반어예요. 반어.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반어를 쓰는 게 여기도 나와 있죠. 왜 반어를 쓴다 그랬어? 그렇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생각을 해봐. 이제 만약에 어떤 친구가 뭐 선생님한테 혼났어.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어 분명히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뭐 막 참으면서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안 울 거야. 안 울 거야. 그런데 막 눈물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볼 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막 울면 우는 모습이 더 낫죠. 나 안 울어. 나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막 눈물 떨어지고 있으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 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슬프지만 난 절대 안 울 거야. 절대 안 울 거야. 하면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반어법이고, 자, 역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죠. 모순이거든요.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은 뭐야? 딱 봤을 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치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진술, 말이 되지 않아.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볼까?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자, 봐봐. 사랑을 위하는데 이별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하면 이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쵸? 안 해야 되지. 그렇죠? 사랑하면 이별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기 어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뭔가 정말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구나, 깊은 뜻이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반어와 역설을 우리가 봤는데, 반어와 역설을 우리가 이제 딱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딱 보기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놓고 보면 돼. 자, 여기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여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기서 뭐 말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예, 일단은 말이 돼. 말이 돼. 그런데 이제 자기 속마음과 다르다는 거지. 일단 얘가 말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역설법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부드러운 쇠, 뭐 이런 것들. 야, 쇠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야? 딱딱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단한 거잖아. 그런데 부드럽대. 부드러운 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돼. 이런 게 역설이야. 모순이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인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이제 그 깃발이란 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자 봐봐 아우성은 뭐야? 아우성 와 이거잖아 그렇죠? 우 근데 소리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설이거든요 모순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아 근데 한번 깊이 보면 아 뭔가 깊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반어와 역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겠죠. 자, 님은 같대.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헉, 이게 뭐야?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뭐야, 이게 뭐 님이 이렇게 뭐 분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나눴나? 그건 아니겠죠. 자,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 모순이죠. 그래서 역설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님은 이제 떠났지만 내 마음의 님은 남아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역설은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반어와 역설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좀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합시다. 예, 표현 방법 아예 조금 더 할게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꾸와 대조 이렇게 있는데요. 대꾸라는 것은, 문장 구조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구절을 짝을 지어서 배열하는 방법을 대꾸라고 해요. 대꾸. 대가 마주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자,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이제 이런 문장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 다음 보니까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돌담에와 짝이 되는 게 뭐야? 풀아래. 그 다음에 속삭이는과 짝이 되는 건 웃음 짓는. 햇발같이와 짝이 되는 건 샘물같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짝을. 예. 그래서 이런 걸 구를 마주본다 해서 대꾸라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또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죠. 자, 대조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내세운 단어를 내세워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반대를 하면은 좀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잘 된다, 반대, 못 되다. 그 다음에 자기 탓에 반대, 조상 탓.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볼게, 시 한번 볼게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바람보다, 늦게 먼저, 누워도 일어나고. 짝이 되죠? 그 다음에 바람보다, 늦게 먼저, 울어도 웃는다. 그래서 각각의 짝을 이루기 때문에 대꾸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대꾸는 이렇게 똑같은 시어가 대꾸를 이루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처럼 뭐 시어가 다른 시어가 대꾸 짝이 되기도 해요. 자, 이 시는 대꾸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누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 먼저 그 다음에 울어도 웃는다 그래서 어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시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대꾸도 쓰였고 그리고 대조의 그 표현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예, 이제 다 왔어요. 자,
자, 열거법, 점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거법, 열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나 어떤 시의 구절을 나열,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야. 나열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새끼 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갈신창도, 뭐 개니빠니도, 너울쪽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려,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게 이제 열거다라는 거고, 점층이라는 것은 문장의 뜻을 점점 크게, 점점 강하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세게 이제 이렇게 점점 크게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머리 씻고, 그 다음에 가슴을 씻고,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라고 되어 있잖아. 처음에 눈, 그 다음에 머리, 가슴, 그 다음에 온몸 전체. 그렇죠. 범위가 점점 커졌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게 점층법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나니와 나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밤나무,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뭐야? 나무 종류가 쭉 나열되고 있네요. 그렇죠. 열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도치법. 자, 도치라는 말은 이게 도자가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거꾸라. 여기 치는 위치. 자, 위치. 그래서 도치라는 것은 위치를 거꾸로 한다. 위치를 거꾸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를 거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오라, 이 강변으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강변으로 오라, 이런 거,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오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치법을 쓰는 이유도 뭐야? 그죠? 효과는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먹었다. 사과를. 자, 이런 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과를이 요 사이 목적어니까 서술어 앞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를 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뒤로 뺀 거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아주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순서에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도치법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이제 강조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숨가쁘게 여러 가지 표현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법들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에서 실제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지금 지구법이 쓰였구나. 아니면 이제, 아, 이게 도치법이 쓰였구나. 아, 여기 대꾸가 쓰였네. 아, 여기는 반어법이 쓰였네. 이렇게 찾는 게 1차적인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걸 찾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런 표현 방법을 써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표현 방법을 썼을 때는 뭐 어떤 효과를 주려고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 예. 그렇게 찾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차근차근 노트에 정리하면서 그 머릿속에 또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또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